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고 잔소리를 하고 싶은 거기서 일단은 한번 지고 들어가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은 이 영상을 찍으려던 게 아니었는데 예. 또 오신 김에 또 그냥 가면 아까우니까 예. 저희가 다짜고짜 지금까지 쌓인 질문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서 드렸어요.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영상을 찍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준비 없이 그냥 제가 궁금한 거를 막 여쭤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워낙 잘 답변을 해주셔서 이번 우물보 시간에는 코치님이 준비 없이 오셔도 잘 대답을 하시나 한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일단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한 며칠을 거쳐가지고 질문 중에서 내가 답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그 다음에 글로 써서 그 다음에 와서 그거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또 편집도 잘 해주셔가지고 좀 말을 잘하는 것처럼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제 오면은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유형을 할 때 왼팔의 힘이 자꾸 약해서 오른팔이 돌아오면 왼팔이 동시에 물 잡고 당기기를 하고 오른팔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후 왼팔을 돌리면 확실히 약해서 자꾸 꼼수처럼 동시에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꿀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른팔 물 잡기를 할 때 왼팔도 같이 어느 정도 미리 내려간다는 소리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 다음 얘기를 보면은 오른팔이 돌아올 때까지 만약에 내가 이거를 왼팔을 버티고 이걸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고 왼팔을 돌리려고 하면은 확실히 너무 약해. 그래서 꼼수처럼 자꾸 이게 같이 물잡기를 할 때 왼팔이랑 오른팔이 같이 내려간다. 그냥 꼼수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하죠. 왜냐면은 왼팔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른팔이 왔을 때 같이 밀어가면서 하는 게 원래 노멀한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옛날에 양팔 타이밍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 노멀, 파워인데 약간 파워 형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강습 받으실 때 팔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배우죠? 처음 강습 받을 때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살짝 내리라고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팔을 기에 완전히 붙이라고 배운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영할 때는 완전히 붙이지는 않지만 처음 배울 때는 이 붙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팔이 올 때까지 앞에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올라오면 이게 내려가요.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처음에 배울 때는 최대한 기에 붙여가기 배우시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테크닉까지 넘어가면은 이렇게 붙이지는 않아요. 글라이딩 위치가 내 머리보다 살짝 밑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 처음부터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 처음에 다 팔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 붙이라고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그것도 하는 방법인데 한 가지 더 얘기하냐면은 킥판을 이용하는 방식도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킥판을 잡고 한 팔씩 돌리면서 연습을 하는데 왜냐면 킥판을 잡으면요, 이렇게 했을 때 힘을 내가 눌러도 내려가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킥판 빼면 또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연습해도 앞에서 힘이 빠지지 않으면 또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양을 잡을 때는 킥판 잡고 한 팔씩 원터치로 연습을 하다가 조금씩 얘 크기를 줄여가는 거예요. 킥판을 잡고 했다가 풀브이 잡고 했다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부하를 줄여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질문만 보자면은 자꾸 팔이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는 분들은 도구를 이용해서 잡든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특히 어린 수영장에서 강습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수영하게 되지 한 팔씩 안 하게 돼요. 팔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 팁이 되냐면요, 손바닥으로 내 손바닥을 때리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거든요. 스트로크를 하려면은 앞에서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트 수영을 한 지 한 달 된 6학년 딸아이 때문에 고민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마스터즈 수영을 2년 정도 했고 평영이 주종목인데 키가 173이에요. 빨리 자라는 만큼 지상 운동도 병행해줬어야 하는데 동네 키즈풀에서 수영을 했다 보니 수영만 했고 그래서인지 발목과 무릎에 만성 부상이 있습니다. 현재는 자유형 훈련을 주로 하고 있긴 한데 운동량이 2배 이상 늘고 지상 훈련도 병행하다 보니 발목 통증이 또 시작됐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해도 되는 걸까요? 운동을 잠깐이라도 쉬지 않으면 낫지 않을 것 같은데 코치님은 하루도 못 쉬게 하시니 고민입니다. 부상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키가 173이에요. 키가 서서히 컸는지 갑작스럽게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갑작스럽게 컸다면은 아마 성장통일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그렇죠. 저도 무릎이 엄청 아파서 잠도 못 잘 네, 정도 맞아요. 했는데 마침 그때는 계속 수영할 때라서 네. 그게 꼭 수영해서 아픈 것처럼 느껴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이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참고 했었는데 네. 어쨌든 성장통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운동량이 많아지면서 분명히 몸에 무리가 간 거거든요. 무리가 갔는데 코치 선생님이 하루도 못 쉬게 한다. 분명히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지만 멀리 본다면 좀 쉬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운동선수는요 부상하고 같이 가요. 이제 재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되게 싫어하실 거예요. 어떻게 운동선수가 부상하고 같이 가냐. 부상 없이 가야지. 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부상하고 같이 가는 게 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엘리트 선수들은 건강을 위해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록을 위해서. 예, 기록을 위해서 수영하는데 그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상을 최소화시키면서 가요. 약간의 부상들은 조금씩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어리잖아요. 네. 예, 아직 어리니까 좀 경기력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지언정 네. 길게 본다면은 저는 좀 쉬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발달은 언제 온다겠죠? 들었는데. 예, 발달은 휴식에서 와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면서 발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운동한 거를 가지고 휴식을 할 때 그때 근이 재합성되면서 발달이 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지만 발달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쉬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직은 심각한 부상이 아닐지를 몰라도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심각한 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루 쉬어도 되는 거를 한 달 이상 쉬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손해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물론 코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좀 쉬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 질문. 이거 되게 간단하지만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수영 대회 전에 몸에 열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가운 것보단 좋죠. 그렇죠. 예, 몸을 열을 내는 이유는요. 생리학적으로 뭐냐면요. 활성화예요. 네. 예, 모든 뭐 맥박, 어쨌든 운동이라는 것 자체는 혈관이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열이 있어야 잘 돌지 차가우면 돌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추우면은 손끝, 발끝이 차갑죠. 네. 그게 거기까지 피가 완벽하게 가지 않아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열을 내야지만 에너지가 네. 곳곳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 고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면 딱딱해지죠. 그렇죠. 근데 경화되죠. 이게 열을 가하면은 말랑말랑해지죠. 네네. 그때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경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코어라고 얘기하죠. 네. 이 코어의 온도를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코어예요? 시합 영상 보면은 날씨가 춥지도 않은데 거의 뭐 두꺼운 옷을 입고 맞아요. 있는 걸 봤죠. 네. 어떤 분은 장갑도 끼고 있는 거 봤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코어의 열을 유지하는 거는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시합장에서 슬리퍼 신고 다니는 선수들 보면은 네. 조금 잔소리를 하고 싶은 그럼 뭐 신어요? 무조건 양말에 운동화 신어야죠. 네. 바로 들어가기 전에는 몰라도 네네. 몸 풀고 있는데 슬리퍼 신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서 일단은 한번 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마인드예요. 그래서 어린 선수일수록 네. 지도자들이 그런 교육을 조금 많이 해줘야지만 성인이 돼서도 자기 몸 관리를 자기가 하게 되죠. 경기력이 좋은 선수일수록 몸을 끊임없이 움직여서 열을 내요. 자기도 모르게. 네. 근데 기록이 안 나온 선수를 가만히 관찰하죠. 네. 움직임이 적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스트레칭 효과도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열을 낸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대회 전에는 반드시 몸에 열을 내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얼마나 내야 돼요? 얼마나 내냐면 숫자로 딱 집어서 몇 도까지 올려야 돼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봄 날씨 때 뭐 입으면 벗으면 시원하고 입으면 살짝 더운 듯한 느낌 있죠. 네네. 예, 그 느낌이 가장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그 느낌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땀을 계속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네네. 땀이 날랑말랑 하는 약간 어떤 송글송글 며칠 그 정도까지만 유지를 해야지. 만약에 몸을 열을 낸다고 해서 사우나 들어가 있어 땀을 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땀이 날랑말랑 하는 그 경계, 그 경계가 아마 주관적인 느낌으로 얘기할 때는 가장 맞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40대 중반 수영인 아마추어입니다. 최근 나름 열심히 하지만 기록이 점점 뒤로 가는 것 같아서 훈련 방법 등 조언을 받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첨부된 영상은 얼마 전 마스터즈 대회 참가 영상인데 바로 옆 3레인 선수보다 스트로크 수가 10개 정도 적고 스트로크 스피드도 너무 떨어지고 호흡도 머리를 많이 들어 과호흡하는 것 같습니다. 기록을 줄이려면 스트로크 스피드를 올리고 횟수를 많이 해야 할까요? 옆에 선수보다 스트로크 수가 10개가 적다고 했잖아요. 네. 물론 스트로크 수가 적다는 거는 한 스트로크에 나가는 거리가 길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할 때 수영 기록을 결정한 요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스트로크 수, 스트로크 거리, 그 다음에 스트로크 템포, 네. 레이트라고 얘기도 하죠. 네. 근데 이분은 레이트가 너무 느린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 기록을 결정한 요인은 일단 스타트, 스킬 타임, 그리고 15m까지가 스킬 타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스트로크 수, 그다음에 스트로크 템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을 봤을 때는 한 스트로크의 효율성은 좋으신 거예요. 좋으셨는데 10개 차이가 난다고 해가지고 뭐 몇 개를 줄여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느리거나 너무 적게 나오거나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은 네. 요 정도 수준이라면은 네. 템포를 좀 높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스트로크 수가 그렇게 많이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팔이 돌아가는 템포가 많이 늦거든요. 네. 스트로크 수는요, 약간 테크닉하고 연관이 더 커요. 네. 그럼 스트로크 템포는 체력하고 연관이 좀 커요. 근력. 예, 근력.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더 많은 기록을 원하신다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스타트에서 나오는 가속력을 유지할 수 있게 네.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팔이 돌아가는 템포. 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스트로크 카운터는 유지하면서 템포가 빨라져야지. 아. 템포가 빨라졌어요? 근데 카운터가 더 많아졌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단순하게 스킬 타임을 제외시킨다면은 네. 템포가 1.0이에요. 곱하기 스트로크 수가 기록이에요. 네. 만약에 1.0에 30번 돌렸는데 30초죠. 30초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0.9로 줄였어요. 근데 40번이 나왔어. 네. 그러면 기록이 더 느려진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스트로크 카운터를 유지하면서 스트로크 레이트를, 즉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DPS 연습이라는 거거든요. 네. 스트로크 카운터를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스트로크 템포를 줄여가면서 네. 연습하는 방법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연습하셔야지만 좀 기록이 많이 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시합이 내일 모레고 한 달 뒤, 두 달 뒤에요. 그럼 뭘 하는 게 기록이 제일 빨리 줄까요? 딱 한 가지만 50m를 가는데 네. 체력도 키워되고 테크닉도 키워되고 여러 가지 키워야지 기록이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시합이 한 달 남았다. 네. 그러면 뭐에 집중하면 기록이 줄 수 있을까요? 가장 빠른 방법. 스타트 아니에요? 맞아요. 스타트예요. 스타트. 실질적으로 28초 때 나오는 동호회분들이 있고 26초 때 나오는 동호회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26초 때 나오는 동호회분하고요, 24초 때 나오는 선수들하고요, 네. 막상 하면은 수영 속도에선 차이가 없어요. 아.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네. 스타트에서 나오는 가속력에서 차이가 나요. 아. 아마 가끔 가다가 선수하고 일반 사람하고 네. 같이 시합을 하는 영상들을 보시면 쭉 갔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영상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스톨브. 그렇죠. 라고 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빠르게 기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은 스타트 턴을 줄이는 거예요. 아. 그게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기록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렇죠. 예. 근데 참 이게 일반 수영장에서 이제 스톨브라고 하는 스타트, 돌핀킥, 브레이크아웃 중에서 돌핀킥은 연습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스타트와 브레이크아웃도 연습할 수 있죠. 네. 아니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속 출발해서 돌핀킥과 브레이크아웃을 연습을 하는 거랑 네. 스타트에서 뛰어서 입수를 한 다음에 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나는데, 네. 우리가 스타트 다이브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네.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게 70%예요. 예, 그러니까 30%는 못할 수도 있죠. 수영장 네. 사정이 있으면. 네. 하지만 스타트 구간 중에 70%는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이 들어갈 때 차이보다는요, 들어가고 나서의 돌핀킥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돌핀킥 차서 나오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돌핀킥 찰 때 몇 번 차야 되고 그런 연습보다 처음에 아예 25를 끝까지 가는 연습도 중요해요. 무호흡으로? 그렇죠, 무호흡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연습도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물 위로 가는 방법, 사이드 발차기, 또 네. 백 발차기, 이렇게 다양하게 돌핀킥을 연습을 하시면은 그게 바로 제일 빠른
빠르게 수영 기록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네, 코치님 말씀은 어쨌든 스타트 때에서 딱 다이브를 한 다음에 그때 생겼던 어떤 그 속도를 예. 최대한 많이 유지할 수 있는 그쵸. 돌핀킥과 브레이크아웃이 있어야 유의미하게 좀 기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제가 훈련 방법을 하나 추천을 하자면은 릴렉스 스피드라는 훈련 방법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내가 벽 차고 나가든 스타트를 하고 나가든 수영은 벽 차고 나갔을 때가 가장 빠르잖아요. 네. 그 돌핀킥 차서 나왔는 순간에 이거를 추가적인 힘이 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영을 하고 가다가 가속력이 죽으면 또 힘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때 멈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브레이크아웃 해가지고 힘 빼고 유지하면서 가는 연습이 있죠. 네. 예, 그 연습을 조금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돌핀킥 연습 진짜 많이 하시면 수영 기록이 정말 빠르게 좋아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심박수 측정 가능한 스마트워치 순토를 착용하고 주 3회 정도 꾸준히 자수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요즘 유산소 운동을 대신하여 하루 2km 정도 자유수영을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면 심박수 영역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수영도 러닝처럼 존2 영역에서 30분 정도 이상으로 해주는 게 좋은지요? 수영은 칼로리 소모는 많은데 지방 연소에는 불리하다는 유튜브 영상이 꽤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측면에서의 수영과 수영에서의 심박수 관리 부분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존2라는 거 자체의 영역이 뭐가 기준점이 되냐면요, 무산소 역지점이에요. 네. 이 무산소 역지점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밑에서 사용하는 강도는 주로 지방을 사용하고요. 네.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주로예요. 네. 주로. 네. 그리고 위에서 사용하는 운동 강도는 대부분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산소 역지점보다 낮은 강도에서 사용을 해야지만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그 칼로리를 만들어내는데 1000칼로리를 만들어요. 무산소 역지점 이하에서 사용하면 지방이 한 80%,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70에서 80%가 지방이 담당해줘요. 그러면 지방을 주로 사용을 하죠. 네. 근데 위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주로 탄수화물이 사용을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어폐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다이어트라는 거는 지방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총량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네. 칼로리 소모 양으로 봐야지, 칼로리 소모를 하기 위한 그 영역에서 지방을만 선택해서 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인 방법인 거예요.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은 무산소 역지점 이하와 이상의 강도가 다 해줘야지만 이게 도움이 되는 거지, 무조건 지방을 빼기 위해서 존2로 해야 된다? 그거는 무조건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수영에서도 존1, 존2, 존3 다 있어요. 예, 다 있는데 수영에서 존2 같은 경우는 맵박수가 한 150개에서 180개 사이를 얘기해요. 되게 격차가 크죠. 예, 왜냐면 무산소 역지점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질문의 핵심은 도대체 살을 빼려면은 수영에서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천천히 도는 것도 하셔야 되지만 빨리 도는 것도 해야 돼요. 무조건 이 다이어트는 지방만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닌데, 그게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고 그다음에 생리학적으로 어느 정도 밝혀진 문제이긴 한데 아직도 살을 빼기 위해서는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고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줘야 되는데 되게 많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게, 왜냐면 제가 이거를 처음 배운 게 대학원 다닐 때인데 지방 연소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생리학 그 수업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게 벌써 한 20년이 훨씬 전 얘기인데 아직도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낮은 강도, 높은 강도 다 필요합니다. 사실 다이어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영이 더 불리하다, 육상이 더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는 개개인마다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수치적으로 어떤 논문이라든지 명확하게 물온도에 따른 칼로리의 계산법이라는 게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게 지금 비교군이 있는 거잖아요. 수영이 지방연소에 불리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러닝보다 불리하냐, 이왕이면 같은 운동 시간을 투자했을 때 조금 더 효율성을 가져가고 싶은데 러닝이 좋겠냐 수영이 좋겠냐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본인이 했을 때 더 재밌는 걸 하세요. 맞아요. 예, 본인이 맞는 게 있고, 어떤 분은 육상보다 수영에서 더 살이 잘 빠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육상을 해야지만 살이 잘 빠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맞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칼로리 소모 측면에서 보면 수영이 훨씬 많죠.
네. 같은 시간대 같은 거리로 따지자면은 네. 분명히 수영이 칼로리 소모가 훨씬 많죠. 그렇죠. 근데 저도 운동선수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저도 살이 많이 쪄가지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저가 느끼는 거는 살이 빠질 정도까지 운동할 수 있는 체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체력을 기른다고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저도 운동하는 것 때문에 체력이 딸려 죽겠습니다. 맞아요. 수영 기록을 줄이는데 재미를 느껴 마스터즈 대회에 자주 참가하는 30대입니다. 어느덧 대회 3년차가 되었는데 요즘 따라 시합복이 눈에 가네요. 주변 많은 분들이 아레나, 카보네어2, 스피도, 패스트스킨 등 상당히 고가의 제품을 착용하고 시합에 임하는데 저거 입으면 1초는 줄일 수 있다 혹은 물에 떠서 가는 느낌이다 등등 후기를 듣다 보니 현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스터즈 레벨에서 저가 수영복이랑 고가 수영복이랑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요? 추천, 비추천보다는 데이터상으로 답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명확하게 짧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많이 돼요? 예, 어떻게 보면은 너무 도움이 되다 보니까 2009년 로마 세계선수권 때는 세계 신기록이 몇십 개가 나왔죠. 네. 그 후에 규정을 바꿔가지고 이제 남자는 무릎까지, 여자는 이제 어깨까지 이제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스포츠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장비도 좋아지고 요즘엔 또 조깅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예, 네, 카보나처럼 네.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수영복이잖아요. 네. 수영복이 발전하면서 기록에 영향을 주죠. 이거는 뭐 명확하게 도움이 돼요. 아, 그러면 여기서 막간 질문, 뭐 올림픽이든 네. 아니면 수영 전국체전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얘기 들어보면 진짜 전신 제모 다 하시잖아요. 네. 막. 진짜 저항을 하나라도 줄여야 된다고. 네. 저도 유튜브 댓글 보니까 뭐 수염 깎으면 1초 준다. 근데 그런 채모도 영향이 있나요? 그러면 이 수영복이 많이 발전 안 했을 때는 네.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면도를 많이 했죠. 저도 했었고요. 시합 뛰기 전날 이제 우리 숙소에 들어가서 매일 하던 게 이제 제모를 했었죠. 근데 이제 수영복이 많이 발전하면서 제모까지 하는 선수가 아주 간단하게는 해도 뭐 제모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수영복이 발전하면서 그런 걸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영복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 너무 압도적이구나. 예, 너무 압도적으로 좋아졌고 그런 예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게 2009년도 세계 로마 선수권 이후로 규정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수영복이 전신 수영복이었잖아요. 네. 그때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규정이 바뀌면서 엘리트 선수들인데 더 이상 탑 클래스가 안 된 선수가 되게 많아요. 아, 어마어마한 기록을 내다가 규정이 바뀌니까 갑자기 평범한 선수로 전락을 하고 결국에 은퇴까지 하는 그런 선수가 꽤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수영에서의 이제 스포츠 과학이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효과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평영을 좋아하고 평영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평영킥이 약해요. 동네 수영장에서 1번으로 서는데 평영킥을 찰 때는 교통체증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평영풀 플러스 적용킥 드릴을 할 때는 잘해서 뒷사람과 거리를 꽤 많이 벌려놓을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킥이 약하다 보니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체 위주로 열심히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킥이 약한 이유는 발목 가동성이 많이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늘리는 법이 있을까요? 가동성 늘리는 방법은 뭐 유튜브 뒤집어 수없이 많죠. 어떤 방법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할 정도로 발목 가동성이 있는데 이게 발목 가동성이 아니고요. 고관절 가동성이에요. 아, 저 이거 공감합니다. 그렇죠? 네. 이 발목은 해부학적으로 옆으로 벌어지지 못해요. 네. 이게 위에 아래 살짝 뭐 요 정도 움직이는 정도지 결국엔 고관절 가동성이거든요. 이 고관절 가동성이 좋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고관성의 유연성은 좋아도요. 네. 가동성이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고관절이요? 예를 들어서 평영다리 앉는 거 있죠. 네. 그건 잘 되는데 평영을 막상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가동성하고 유연성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유연성은 좋지만 예, 그거를 가동성이 안 좋은 경우가 네.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딱 잡아서 그냥 앉아버리면은 유연성이죠. 네. 근데 수영할 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최대의 가동 범위 그게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발목의 가동성이 아니고요. 고관절의 가동성을 운동이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그 정도까지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